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오후인데요. 우리 김덕영 선생을 다시 모셨습니다. 김덕영 선생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조갑제 TV에 모셔가지고 이분이 만든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마침 6.25 70주년을 맞은 그 시점에 개봉되게 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다시 모시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네. 우리 김덕영 선생이 만든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 드디어 개봉관을 찾게 됐네요. 네. 그것도 6.25 직전에.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 주십시오. 네.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 뜻깊은 날인데, 그렇죠. 뜻깊은 해인데, 네. 저 영화가 CGV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갑제 TV 제가 한 2월 달쯤에 나와서 그렇죠. 네. 대표님과 또 여러 얘기하면서 그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도와주셔서 드디어 이제 극장 개봉이라는 예.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김일성의 아이들 간단하게 이 다큐멘터리 설명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 안 본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예. 이 영화는 1950년대에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고아들이 입양을 통해서 해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한 20만 명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뭐 나이가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어처럼 자기 고향을 그렇죠. 찾고 자기 돌아오고 부모를 예, 찾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애잔하게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우연히 200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그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위주에 대한 역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KBS를 통해서 방송을 했고요.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이게 동유럽 전체에 단지 루마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유럽 여러 나라에 심지어는 몽골까지도 아이들이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특이한 소재이기도 하고 아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좀 이제 계속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을 자꾸 15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 완성 시점이 이제 그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소재를 잡았는데 아마 세계 최초로 여기에 다큐멘터리 형식의 접근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고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도 고아가 생겼죠. 물론 남한에서도 고아가 생겼는데 6.25 전쟁 중에 생긴 북한 고아를 약 10,000명이죠. 네. 비공식 10,000명이라고. 약 10,000명을 김일성이가 동구권 국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하자면 부모를 다 잃고 동구권에 간 북한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해서 또 어떻게 갑자기 다 귀국해 버렸느냐 하는 것을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그렇죠. 만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이동했으니까 남긴 흔적이 있고 이 아이들을 돌봤던 사람이 있고 친구가 되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한 11명 정도의 생존자를 찾았고요. 그 생존자는 이 관련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죠. 북한 아이들, 당시에 북한 아이들과 1950년대에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줬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한 11명 정도를 동유럽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어떤 사진 앨범 같은 것들. 사진, 편지. 편지, 이런 것들을 또 발굴을 했고. 뭐 성적표도 있죠. 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적표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아이들의 뭐 이름, 심지어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직업, 고향, 이런 것까지 이제 남겨져 있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주인공을 못 찾은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 한 30년 했지만
주인공 없는 다큐멘터리는 사실 처음인데 예.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북한에 들어가서 쉽게 그들은 그렇죠. 찾는 것도 어렵고 입국 자체도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그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필름도 찾았죠. 35mm 기록 필름들. 그게 이제 기록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이런 곳에서 이제 아주 귀한 거 찾았네. 정말 어렵게 찾은 그 소중한 기록 필름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게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랑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지예요. 근데 편지는 북한으로 1956년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59년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편지 서신 왕래를 차단하기 직전인 59년까지 3년 동안 3년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루마니아나 동유럽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편지를 오고 갔네. 거기에 이제 이 아이들의 당시 아이들의 생각이라든가 마음 이런 것들이 담긴 편지들이 이제 오고 그 편지는 어느 문자로 써져 있습니까? 그게 재미난 게요. 아이들이 대략 뭐 평균 한 10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가 많은 아이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인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적응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언어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빠르죠. 애들 제일 빠르죠. 1년도 안 돼갖고 동유럽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다 말이 좀 다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스페 나라가 폴란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니까 1년 후에는 애들이 너무 이제 언어가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들이 쉽게 현지성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현지어로 편지를 써요. 현지어로 써요. 루마니아에서 배웠으면은 루마니아어로. 재미난 게 편지에 보면은 아이들이 한글도 씁니다. 한글은 너무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있어요. 루마니아어라든가 이런 헝가리, 불가리아, 동유럽 현지어는 아주 그냥 핸드라이팅으로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이거는 우리가 해외 애들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요들 나이로 봐서는 그 교육 과정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많았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알았는데 사진에 보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 보면은 애들이 이 빨간색 그 스카프를 메고 있어요. 그게 9세부터 맨다 그러더라고요. 9살부터. 그러니까 8살짜리는 이 스카프를 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들 마치 기념식처럼 동유럽의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한테 스카프를 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 성인식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9살이 돼서 이 붉은색 깃발을 맬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 9살 이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런데 그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북한에서 교사가 왔습니까? 북한에서 교사가 왔죠. 이게 이제 뭐 위탁교육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잠시 맡긴다는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선생님들이 왔어요. 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찾은 것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같은 경우 10여 명 정도의 북한 교사들이 왔고요.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현지에서. 그럼 그 아이들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했겠네? 그럼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인터뷰를 한 그 선생님들이나 폴란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작은 군대와 같았다.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굉장히 사상 통제가 심했고 집단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모습과 똑같이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남한에 있는 애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부모를 못 찾고 부모 찾겠다고 이러는데 애들을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어. 그래서 굉장히 좀 순수한 의도로 이걸 파악을 했는데 15년 동안 이 자료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김일성주의의 허구성이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김일성 우상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아이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단서들이 제가 이번에 찾은 영화 현장에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하고 또 외국에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간적 면에서 접근을 했더니 저는 그렇게 접근했죠. 거기서 만난 것은 그런 인간성이 말살된 당에 의해서 말살된 김일성주의, 김일성
우상숭배. 주체사상은 그 뒤에 나타났지만, 바로 주체사상이 거기서 실천이 되고 있었다 이거지.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한의 그 주체사상의 형성을 196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북한 헌법에 명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10년 이상은 앞당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3년부터. 네. 굉장히 일찍부터 이게 준비가 됐고요.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죠. 네. 심지어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정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동유럽의 아이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아침 조회. 아침 조회. 아침 조회를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근데 아침 조회 시간이 애들 기상 시간이 6시예요. 6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체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침 조회를 하는데 애들이 그 인공기가 이제 개양되는 그걸 그렇죠. 바라보면서 인공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노래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모두 똑같은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는 거지. 모두 똑같이 진행했어요.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랑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노래가 바로 김일성 창가였던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겠죠. 정식 명칭은 북한에서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예요. 장백산 줄기줄기 하는 그 노래. 바로 그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제가 인터뷰한 불가리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할머니 부를 수 있다 이거지.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지. 워낙 자주 들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불가리아 노인들이 어떻게 6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도 노래를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멜로디 하나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거는 당시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매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가 마치 퍼즐 찾기 같은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취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동유럽 5개 나라에서 동유럽 5개 나라의 각각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딱 맞춰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 우상화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발굴했죠. 그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아침 조회 시간에 애들이 기상을 한 다음에 간단히 아침 체조를 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경례를 해요. 그 오디오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오디오도 있어요? 오디오 있죠. 좋네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깃대에다가 이제 인공기를 개양을 합니다. 근데 그 인공기가 기가 막힌 게 그 인공기에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1인 숭배네. 저는 세계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님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국기에 지 얼굴 얹는 사람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1950년대 시점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얼굴을 국기에다가 새겼다는 거는 얼마나 강도 높게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동유럽 현지에서 북한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북한 내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외부에서 전쟁으로 해서 애들이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을 임시로 위탁하고 도와주는 나라에 가서 애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북한 내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도 없는 강도 높은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동영상에 나왔으니까 그 애들 표정이 어때요? 표정은 이게 일종의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되게 밝게 이제 하려고 또 이렇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속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없는데요. 흑백이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애들이 모두 동유럽 5개 나라에서 이 셀레모니, 그러니까 이 아침 조회를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이게 1947년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47년도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빨리 만들었네. 47년이면 아직 북한에서 저거 말대로 건국하기 전이라고. 그럼요. 그리고 당시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이게 38선을 베고 내가 죽을지언정 남과 북이 분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남한과 북한의 지도를 설득하면서 다녔던 시점이 47년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는가.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노래라고 합니다. 물론이죠. 네. 노래가 부르기가 쉽고 네. 남한에서 왜 이 노래를 많이 아느냐 하면은 6.25 때 남한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노래를 가르쳤거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남한 사람들.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이 노래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그걸 한번 불렀던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그럼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시 6.25 때 내 또래 그런 저 이상 되면 다 이 기억하죠. 노래를 기억하시겠네요. 나는 이제 나도 점령지에 있었지만은 나는 저 총구석에 있었으니까 학교에는 안 갔는데 학교 간 사람들은 다 이 노래 배웠어요. 이 노래가 상당히 경쾌하고 좋아요. 네, 맞아요. 아주 단순하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과를 외국에 보내가 위탁 교육시키면은 보통 같으면은 좀 저자세가 되는데 이건 저자세가 아니고 외국에 보내놓고도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교사들 네. 다 파견해가지고 그렇죠. 북한식으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의 방식이 김일성 우상화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등장 이후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된 거고 갑자기 무슨 종파투쟁 해가지고 실권을 잡은 뒤에 한 게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은 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출발점이 김일성이라는 가짜에서 출발했거든. 네? 김일성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가짜를 키워내려면은 김일성을 조작을 해야 돼. 신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고 김일성이가 부하들 데리고 와서 해방시켰다고 네. 가짜로 만들어 놔놨으니까 네. 그걸 뒷받침하려면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지. 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가 외국에 나갔으니까 요 사람들이 또 진실을 알까 싶어가지고 통제를 했다는 거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근데 제가 취재한 부분에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동유럽에서의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후에 56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딱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집니다. 김일성 우상화예요. 우상화죠. 그렇지. 김일성 우상화고 이 김일성 우상화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있어서는 가장 골간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김일성 우상화 정책과 주체 사상의 강화, 외국인 배척운동, 그리고 북한 내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수멸주의, 이 네 가지의 축이 동유럽에서 곳곳 역사적인 객관적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이것을 발견한 게 사실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마치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친북적인 인사들만이 그렇죠. 이렇게 쉽게 접어들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언론 그다음에 객관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렇죠. 그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이 튀어나온 거죠. 동유럽이라는 곳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